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 실패한 결혼을 한 40대 돌싱녀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헛똑똑이라고 하셨어요. 외동딸 중에 오직 한 명인데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변호사까지 되었다가 못난 사위를 만나 결국 버림받았다고 많이 속상해 하세요. 이 사연은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제가 한번 글로 기록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나홀로 밤새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없는 이 밤에 도와주는 사람은 제 전남편이었어요. 당시에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어서 무엇에도 열정을 가질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의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장소는 노량진이었는데 그곳은 피트니스를 위해 공부만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몇 번을 마주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정하며 사귀진 않았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했고 곧이 공부를 하는 동안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나는 첫 번째로 변호사가 되었고 그 사람은 여전히 고시생이었어요. 그 과정 중 몇 번이나 헤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긴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내 고집을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백기를 들고 길가 바람둥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그때까지 직업이 없고 무능력하다고 여겨졌지만 나는 그의 착한 마음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돈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 후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치고 들어가는 결혼 생활보다 이게 저한테 더 잘 맞고 편안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공부를 할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무법인을 차려 남편을 관리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싸하게 총괄 관리자지만 사실은 경비직 정도의 소소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전공한 공부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와 출퇴근을 함께하며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남편 덕분에 얻은 것들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편이 대신 해주기도 했거든요. 어쩔 땐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러나요? 뻔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될까? 갑자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대회 업무도 같이 하잖아. 그래도 남자가 가오가 있는데 입는 것도 타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주고 싶어서. 우리 공동 통장에서 뺐으면 되겠죠? 그래도 그건 다르지. 내 월급인 거랑 부부 공동의 돈이랑 같아. 내년 초에 다시 얘기해보자. 직원들도 같이 올려주면서 당신 월급도 같이 올릴지 말지 고민해볼게. 근데 요즘 부쩍 옷을 많이 사네. 여태껏 단벌 신사였는데 쇼핑하는 김에 한꺼번에 사봤어요. 진작부터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번에 내일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잘라야겠어요. 남편이 어째서인지 자기 꾸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사주지 않는 한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출근할 때는 편한 목장을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정장 느낌으로 살짝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외근을 시켰더니 그게 나름의 다른 업무인 줄 알아서 신경을 쓰는 건지 밖에 나갈 때는 향수까지 뿌리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명품 브랜드의 옷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비쌀 텐데 라고 말하면서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야겠어요. 고마워. 이 옷을 평생 잘 입을게. 생일날에는 뭐 할까? 우리 저녁을 먹으러 외식이나 갈까? 응, 그날 당신 중년 일정이 있었어. 같이 못 보낸다고 했지 않았어? 아, 그게 취소됐어. 아무리 그래도 남편 생일인데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지. 그런 줄도 몰랐고 내가 약속을 잡아버린 것 같아. 생일날 누구와 있겠지. 내 고향 친구 형식이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만나려고. 그래. 취소할 수 없는 거야? 그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차마 내가 먼저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럼 형식 씨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어때? 내가 음식 해놓을게. 에이, 됐어. 최근에 너무 바빠서 그냥 빠르게 밖에서 만날 예정이야. 너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오랜만에 형식 씨 얼굴 보고 좋을 것 같아. 형식이가 나한테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 어쩌면 힘든 이야기를 할 걸도 모르겠네. 최근 걔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우울한 얘기만 일 것 같아. 그래서 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되고 일찍 들어갈게. 어쩔 수 없지 뭐. 생일날에도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제가 먼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버려서 다른 약속을 잡았겠지 생각하면. 시그널이 여러 번 있었으나 남편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사 직원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요. 손님이 오늘 오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대표님을 찾으셨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대표님 성함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찾으셨다고 하는데 이 실장님 이름으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대표님을 이 실장으로 알고 계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당황해서 일단 대표님은 현재 부재 중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손님이 너무 가시 않고 떠나셨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법률 상담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만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는 지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이 사실을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걸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 여자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그냥 부재 중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세요. 대표 이름은 말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인 실장을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젊은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대표실을 찾아온 것이라니요.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아닌가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여자 지인이라고는 남자 지인밖에 없는데 제가 모르는 여자가 사무실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뭔가 수상하구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남편을 불운하교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잦아지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옷을 사입고 머리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요. 이 신호는 전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겼는데 기어코 점점 확신이 돼 돌아오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외근을 다녀오라고 시킨 후 남편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봤어요. 메신저가 로그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나는 수상한 대화창을 발견했습니다. 그 창에는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가 있었죠. 그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당 3번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념일에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사랑을 키워온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로 속이고 사귀는 상품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집에 왔던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상품녀였던 거예요. 상품녀는 나를 그냥 전업주부로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 사무실에 붙어 앉아 남편을 감시하고 있던 의부증 환자로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창 안에서는 저를 조롱하는 말투가 계속되었죠. 담겨 있었고 남편은 얼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걸려 있어서 조금씩 정리를 하겠다고 아내에게 나눠줄 재산이 아깝다는 말을 하며 상간녀를 꼬드기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예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때는 무작정 증거부터 모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상황이 돼 보니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대화 내용을 조금씩 스크롤하여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될 날이 올 줄이야. 솔직히 제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일부러 바람을 피우지 않고 나만 바라볼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만난 남자가 모두 같은 것인가라고 생각해버렸는데 하루 종일 얼굴에 한 점의 핏기도 없이 멍하게 입을 다문 채로 있다가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대표님, 어떤 일이세요? 아플 것 같아 보여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오후 일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아니면 잠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이라도 받고 오세요.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아, 실장님은 아직 외근 중인가요? 오늘은 외근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장님 자리가 비어 있네요. 연락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돕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요즘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그랬더니 직원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 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라 가지고 저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시더라고 해요. 사실 얼마 전에 본 게 있거든요. 퇴근하는 길에 이 실장님이 웬 여자랑 나란히 걸어가고 있더라고 해요. 그때 손님으로 온 그 여자가 맞았어요. 둘이 분위기가 좀 그래 보여서 인사조차도 못했어요. 그런 얘긴가요?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부부 문제이니까 사적인 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게 조심스럽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상 대표님 편이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입단속을 시행할 거예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은 참지 못하고 결국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니 생각이 점점 정리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믿은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신중히 따져봤을 때 이미 신뢰가 사라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용서하고 참고 산다고 한들 언젠가는 그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의 얼굴을 매번 보면 상간녀가 떠오르고 남편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조롱하고 하찮은 여자로 다룬 그 말들은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우선은 증거를 모으며 준비해야 했고 남편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갈라지려는 결혼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현재에도 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코 내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증거를 자백해 다녔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컴퓨터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캡처하고 혹시 모를까 집에 소형 CCTV를 책 사이에 감춰 두었습니다. 기이하게도 CCTV를 설치한 즉시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둘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드나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둘의 모습을 볼 때 화를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증거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남자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까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상대 여성에게 명품백과 화장품을 사줬어요. 제가 준 돈을 전부 상대 여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남편을 제 사무실에서 구성원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이후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 없게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하려고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을 승진시켜줄까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대표 남편인데 이만 정도는 달아야지. 이사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정말이야, 나야 너무 좋지. 그럼 사료 정리부터 하자. 이모님은 월급도 오르는 거야 아마도. 여보.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말이 임원이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직급을 바꿔버린 거죠. 근태 불량과 업무 능력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해졌으니 남편은 사무실 내에서 파리 목숨이나 다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이제 임원이 되었다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실컷 줄기라고 내버려 두어요. 이제 곧 모든 걸 내려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은 외근을 핑계로 어딘가로 사라졌고 저는 빈틈을 타서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차까지 사준 것 같은데 소형 경찰차를 사준 것 같은데 상간녀는 투덜대며 고급 세단으로는 언제 바꿔주겠냐고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상간녀도 정말 거지 근성이 남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오빠 부르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죠. 딱 봐도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 같은데 남편은 멍청하게도 모든 것을 퍼주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눈을 떴을 때부터 모든 것을 제공해야 했던 장님이시죠. 그러나 제가 가장 호구였죠. 직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모두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들이 얼마나 휘둘렀는지에 따라 직원들도 얼굴을 익혀야 했을 겁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과 직원들이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외한 회식을 주도한 적도 많았고 모임도 자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제 편인 줄 알았겠지만 불륜 문제에서만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저를 응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귓속에 들어온 것도요. 모르게 남편은 당당하게 상대 여성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정리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던 찰나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집에서 홀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운동을 하러 나갔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나 싶어 확인해보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나를 보고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어가더라고요. 집에 계셨네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무슨 짓이죠? 왜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오빠 집이 내 집이지. 뭐, 오빠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참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쪽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간녀 주제 참 뻔뻔한 거 알죠? 변호사 남편 만나서 여태껏 호의호식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만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자, 오빠, 이제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본처 자격이 있어요. 없어진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임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비워주세요. 제 아이의 호적도 등록해야 하니까. 얼른 이혼하고 집 비워주세요. 싫으시면 그럼 뭐 맘대로 하세요. 변호사 남편 어렵게 만나 결혼했을 텐데 놓아주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럼 잘 알겠고 절박한 상황인 걸 잘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기 힘든 건가 봐요. 이미 끝났다고 하시는군요. 얼마나 눈치가 없어야 내가 직접 찾아올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건가요? 과연 그쪽 남자가 그쪽을 진심으로 사랑하실까요? 그런 말로 사람이 흔들리게 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지도 몰라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혼자 발악하는 것, 정말 추악해 보이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임신했으니 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 이제야 이해하시네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고요. 저와 오빠 마음은 확고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확정짓고 싶어 합니다. 법적 소송을 하려면 하세요.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그런 것을 하려면 하라고 해야죠. 변호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내 것이라 비워주기 어려운데 근데 변호사 남자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네요. 자기가 변호사라고. 지금 농담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집이 그쪽의 것인가요? 몰래 이름이 바뀌었나 보세요.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쪽이 농담하는 것이죠. 같은 날 집은 원래부터 제 것이라고. 그리고 변호사가. 내 남편은 경비원이더라도 웃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랑하는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고. 제가 정말 없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법무법인 대표는 변호사일 수 없어요. 왜냐면 대표가 나니까. 믿기 힘든 말들이에요.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법무법인 대표는 제가, 그 남자친구는 그냥 직원이라고. 그것도 곧 해고될 사람이지만 지금 제게 그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쪽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셨나요? 너? 내가 질투를 느낄까 봐 착각하지 마. 그냥 내버려둔 거야?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보려고 나랑 내기 안 할래? 내 남편 집에 들어오잖아. 그럼 너를 내팽개치고 나에게 고개 숙여 용서해달라고 빌 거야? 이 여자가 정말 바바니가 지금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집에서 나가. 그쪽이 빨리 나가라고. 지금 주거 침입인 걸 모르나. 오빠,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삼강년이 쉰개풍을 내며 소리를 짖었어요. 그러더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 오빠, 오빠네 집 왔는데? 응, 같이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어. 근데 있으면 어때? 어차피 우리 사이 말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글쎄, 오빠가 변호사가 아니고 대표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 그리고 10분도 안 돼 남편이 후다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왔으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운동용 슬리퍼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를 밀치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을 변명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다 설명할 게 아니야. 그냥 아는 여잔데 오해가 있었어. 내가 냉정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보통 아는 여자가 아니던데. 아니야.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저 여자 내쫓고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응, 그랬더니 상간녀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다가와 소리쳤어요. 뭐, 아는 여자, 내가 아는 여자야. 오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잖아. 둘이 영혼 없이 살고 있다며.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야, 조용히 안 해. 왜 남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냐? 미쳤어. 언제든지 쉬었다 가라고 나한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놓고선 이제는 내 집이 될 거라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하고 살림 합치자고 했잖아. 이 여자가 미쳤나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고 있어요? 형님이 미쳤나 봐. 이해가 안 돼. 지금 정말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 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무 낯설고 무서워요. 저 임신했어요. 오늘 그 말하려고 왔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형이 연락이 안 돼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임신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걸 나한테 어떻게 말해? 정말 빨리 임신해서 누군가 나한테 그러는 사람이 누구야 형아. 진짜 이러면 곤란해요. 제가 지금 형님을 하나만 바라봤던 것 알지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있었는데 갑자기 변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도 무서워요. 여자가 물어봤는데도 온화하게 다루던 게요.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어요.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임신이고 뭐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딴 놈이 임신해놓고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잖아. 나는 이 여자랑 아무 상관도 없어. 허언증이라고. 오빠, 왜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해? 미친 여자는 그 사람이잖아. 오빠 사무실에 매일 들락날락거리면서 호식하며 간섭하느라 진절머리가 난다며 지금부터는 다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했잖아.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미치겠어. 제발 그 여자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해. 그 여자가 뭔지 알아요. 대표가 자기고 오빠는 그냥 경비원이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인 거잖아요. 사실은 나의 직장 대표님은 나의 아내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도 설마 우리 아내의 거식일 거라고 말이죠. 어째서 여태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말한 대로 아빠가 나중에 법무법인 임원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도 허풍이었다고요? 언제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했나요? 경찰을 고급 세단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 것이나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도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집을 사다 줄 것도 다 거짓말이었군요. 내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아내 덕분인데 왜 하필 당신한테 그런 일을 해드릴까요? 내가 임신했다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뱃속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해. 나는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니까. 상간녀는 잠깐 멍하게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앉았어.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남편은 그 기회를 이용해 상간녀를 쫓으려 했지만 상간녀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울며 버텨냈어. 그 모습이 정말 가관스러웠어. 남편은 다시 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 여보, 놀라셨죠? 많이 놀랐겠네요. 이제는 우리 오해를 해소해야겠죠. 오해, 그렇죠.
당신과 나 사이에 요즘 대화가 부쩍 줄었다고 해서요? 나는 없어. 진짜 당신밖에 없단 거 알아. 나는 여태껏 당신에게 몹쓸 짓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남편이었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이 그 여자를 만날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증거가 참 많이 있어서 말이야.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왜 갑자기? 외근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옷 사고 명품 살 때부터 내가 눈치챌 줄 알았어야 했어. 근데 당신도 참 멍청하더라. 외근을 나갈 때는 컴퓨터를 꺼야 해. 갔어야지. 덕분에 둘의 대화 전부 캡처해 놓긴 했지만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 누나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사랑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 해요. 여보, 그게 나는 처음에 분명 싫다고 했어. 아, 그런데 자꾸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조르는 거야? 부인이 있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들이대길래 나도 남자니까 뭐, 인간이니까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하지만 나는 항상 당신뿐이었어 알잖아. 나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잘했어야지. 쥐뿔도 없는 주제 몸만 달랑 와서 입히고 채워줬더니 감히 날 배신해. 진짜 미안해. 근데 여보, 이제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한테 실망 안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깨달았잖아. 나는 절대로 두 번은 실수 안 해.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부탁하는데 나 좀 살려주라. 진짜 당신밖에 없다고. 나 지금 여기서 당장 약속할 수 있어. 이 여자를 바로 떼어내겠다고. 여기서 약속할게. 나에게 별것도 아닌 여자였어. 어떻게 내가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를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 말 그대로 잠시 모여 홀린 것처럼. 잠깐의 충동이었을 뿐이에요. 저쪽에서 죽자고 달려드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한 번 받아주니까 저게 뭐라도 된 줄 알고 자꾸 들이대잖아. 안 그래도 떼어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했던 찰나였어. 당신한테 안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어. 저 여자는 이제 우리 기억이 지워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내가 앞으로 몇 배는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아, 제발.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줘야 하지? 이대로 끝내기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 당신만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내 마음을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유야. 당신이 공부할 때 나에게 말했잖아. 어린이를 이해해. 나 같은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삶 동안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때의 당신에 대해 나는 이것들이 사실이야.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고 서로 의지했는지. 지금으로 돌아보면 그것들은 사소한 일일 뿐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어떻게 생각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잘할게. 그래,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어. 당신이 내 삶에서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결혼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혼을 철저히 할 거라고. 배신하지 말라고 다짐했는데 당신은 그 약속을 어겼고 불륜을 저질렀어. 증거를 모으는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해봐.
힘들었나 알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계속 엮여 있는 동안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신뢰와 믿음을 먼저 깨뜨린 것은 당신이에요. 그냥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쌓아올린 믿음을 당신이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이혼만 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 여자가 임신한 채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되는 걸 축하해야 한다는 건 당신 결혼 생활 중에 임신 얘기를 계속 꺼냈다고요. 당신 소망이 그 여자에게 이뤄졌네요.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제가 떠나줄 테니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잖아. 왜 나한테 매달리나요? 내게요. 헤어질 것도 없이 무작정 불륜을 저질러버린 것이야. 당신은 정말 경솔한 사람이었구나. 조금만 실수로 여겨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만을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내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말할 테니 당신과 이혼하기로 했어. 소송으로 처리할 거고 상대방 소송도 할 거야. 또한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사용할 거야. 단단한 가문이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상대방이 내 집에 발을 디디면 침입 성립될 거고 당신은 오늘부로 법무법인에서 해고될 거야. 이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 근무 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으니 할 말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무실이 휘청이지 않아. 사실상 없는 자리 만들어준 거는 다름없잖아. 짐은 내가 대충 싸놨어. 우리 사무실 직원이 로비에 짐 맡아둘 거니까 찾아가.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용서를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니까 어디 있어? 당신이 유축 배우자니까 내가 유리한 건 알고 있지.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거야. 원래 모든 게 내 거니까. 당신은 그냥 문만 나가면 돼. 변호사 고용하려면 얼마든지 고용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에게 납작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빈다. 그러나 결국 화가 났기 때문에 벌써 일어나 상간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빠, 나한테 사과 안 해. 여태까지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은 개뿔. 내가 너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혼을 당해야겠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망하게 생겼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뱃속이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어쩌라고? 오빠가 내 아이 아빠잖아. 책임져야지. 그 놈의 책임진다는 말 지긋지긋해. 당장 나가. 지금 날 내쫓고 있는 거야? 주거 침입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상간녀를 깨우쳐 세우더니 문 밖으로 밀어냈고 상간녀는 힘없이 밀려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 해요. 그래. 솔직히 나, 당신 그림자 속에 살았잖아. 솔직히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상돼요. 주변에서 변호사 아내 만난 것을 부러워하지만 내 인생 자체로 본다면 한없이 초라해. 우리 엄마는 변호사 며느리 집안에 들였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은 했지만 결국 아들은 백수나 다름없잖아. 그건 참으로 미안하단 말이야. 내가 잘났다면 이렇게까지 못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은 내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조금만 잔소리해도 내가 한없이 눈치를 쥐어보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같은 회사 대표인 당신의 눈치를 먼저 살핀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당신의 기분을 살피느라 온 신경이 죄다 곤두서고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칭찬해준 여자가 나타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끌리게 되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당신한테서 찾지 못한 자존감을 다른 여자에게서 찾은 건 내가 100번 잘못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내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싶어요. 당신 남편이 진짜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도 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고충이 있음을 알려주면 안 돼요. 왜 내가 당신과 결혼까지 생각했는지는 알겠어요. 적어도 당신이 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신은 내게 평생 감당해야 할 상처를 남겼어요. 나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면 감옥에든 어딘가로 끌어들여서 살고 싶을 만큼 화가 나.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께 뭘 아빠라도 나를 울리지 않도록 약속했다는 말 생각나? 그러나 그냥 허풍뿐이었어요.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마음이 상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알아요? 그녀가 다가왔을 때와 똑같은 말투, 동일한 문자로 까불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가 그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었다면 웃기지 말아요. 당신이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냥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원래 못난 사람들이 못난 점을 감추려고 불륜을 벌이는 것을 몰랐어요. 여기까지로 하죠. 그냥 당신은 그 여자와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결코 방해하지 말고 재와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끝나는 일은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 부끄러우면서 창피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모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나를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뒤늦게 후회한다며 저에게 매달리더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야 했죠. 사무실까지 찾아온 그 사람은 굽신거리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여자를 버렸어. 진짜 완전히 끝냈다고. 연락도 차단했어. 어쩌라고. 알아서 해. 애 낳고 같이 살든지 말든지. 기다릴게. 마음이 바뀔 때까지 미안한데 그럴 일 없어. 그 사람과의 즐거운 인연을 겨우 끝냈습니다. 떼어내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무해지더군요. 그래서 잠시 일을 멈추고 쉬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평생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마음도 어쩌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바빴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내 인생에서 빠진다고 해도 제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증거를 모으느라 지체한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남아있던 것은 진정으로 전부 사라진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너무 미안하지만 일단 저부터 살아야겠죠. 불륜을 용서하고 덮어주었다면 아마 더 한들 것입니다.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상간녀를 떠나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미혼모로서 살게 되었고 전 남편은 양육비를 미루다가 결국 도망을 치고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군요. 약 3년 전 상간녀는 한 번 아이를 안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난민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어려운 상황인데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주를 가서 주는 것도 울다가 길을 걷는다는 의미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무릎을 꿇었다. 어이가 없었던 나는 그 여자를 즉시 내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한 번 실패했지만 그 후로 일상생활은 순탄히 흘러갑니다. 연애는 했지만 아직 어떤 사람과 평생을 약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제 인생에서 결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40을 넘어가니까 그냥 이대로 평온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실버타운에 살아가며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내야겠죠. 제가 독립적인 성향이라서 혼자 지내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인 것 같아요. 썩은 애초에 잘라내야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제 전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성껏 쓴 사연이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